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신데, 미국과는 상관없이 정말 많은 나라들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세계적으로 사실상 이미 시작됐다. 23년 4분기부터 금리 인하는 시작됐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기사에 담겨 있는 그림이 이겁니다. 칠레, 브라질, 멕시코, 스웨덴, 스위스, 체코, 헝가리, 이들의 금리 인하 폭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들의 금리 인하로 이들의 통화 가치의 하락이 또 예견되다시피 하죠. 그러면 이런 움직임은 결국 세계 중앙은행들은 통화 가치 하락에 따라서 자국의 으로 집중되는 그 자금의 유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될 수 있겠는데, 좀 예상 외의 내용이었어요. 제가 어, 잘 알고 지내는 기자님이에요. 노영우 기자님이신데, 매일경제신문사에서 어, 부국장으로 계시고요. 여러분께는 아마 가장 유명한 게 머니쇼를 담당하고 계시는 부국장님이신데, 저랑은 뭐 10년 넘게 알고 지냈고, 저희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채널에도 출연하셔서 한번 이 금리 여부에 대해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받고 이 기사에 담겨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힘 빠진 큰형님 눈치 안 봐. 그러니까 미국 눈치 안 본다 이거예요. 먼저 금리 인하 나선 이 나라들, 미국이 긴장한다. 좀 정리를 해본다면, 헝가리가 현 기준금리를 7.75%로 0.5%나 인하했습니다. 4월에. 체코도 0.5%포인트나 인하했어요. 영국은 여름에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고, 유로존도 6월에 인하할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 스웨덴과 스위스는 0.25%포인트씩 각각 인하했습니다. 이미 인하했거나 인하를 포워드 가이던스로 발표한 나라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동결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인하한다. 근데 인하하는 나라들이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서 인하할까? 높은 나라도 있지만 체코는 낮아요. 영국도 낮아요. 유로존도 낮아요. 스웨덴, 스위스도 낮아요. 미국보다도 기준금리가 낮은 그런 나라들도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이게 팩트인 거죠. 자, 가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에 비해서 0. 우리나라는 3.5%고 미국은 5.5%니까 2.2%포인트나 격차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합니까? 어떻게 먼저 금리 인하를 합니까?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나라들은 어떻게 금리 인하를 합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다만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추가적으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게 부담스럽고,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로 하여금 한국 경제에 무슨 문제가 있나? 부동산 PF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그렇게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이렇게 우려하게 만들고, 우려는 또 급속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우려하기 때문에 한국이 먼저 금리 인하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쉽지 않다는 말씀이지, 오히려 한국 경제가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물가는 잡힌 상태, 한국 경제가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가 굉장히 커진 상태, 예를 들어 이런 정말 말 그대로 급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앞서서 인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금리 인하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미국은 5.5%로 금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5.5%보다 금리를 더 낮은 스웨덴이라든가 보시면 스위스 같은 나라, 이런 나라도 금리를 인하했고, 그리고 유로존 영국은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했고요. 체코도 미국보다 낮고요. 헝가리처럼 미국보다 높은 나라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자국의 경제 여건의 상황에 맞게 금리 인하 동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또 반드시 미국과의 어떤 금리 격차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자, 금리를 인하해야 될지 여부를 고민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볼 텐데, 물가 안정됐느냐, 경기 안정됐느냐, 또 금융 안정됐느냐. 물가는 안정됐는데 경기 불안정, 금융 불안정이면 금리 인하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금리 인하를 이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할 때, 함에 따라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됨에 따라 그것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자금 유출 우려. 이 문제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더 크다면, 그렇다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런 나라들의 행보를 요약한다면 그래요. 그런데 자금 유출보다 오히려 유로 스톡스 600 지수를 보시면 우상향하고요. 영국도 곧 금리 인하할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우상향하고, 독일 닥스 지수도 역시 우상향해요. 이들 나라가 경제가 좋지 않거든요. 경제가 좋지 않은데도 주가가 우상향해요. 미국 경제만큼이나 경제가 탄탄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먼저 금리 인하한다,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의 전환을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모습인 거예요. 일본도 그런 거죠. 세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때 일본은 나홀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정말 오랫동안 유지했었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의 힘으로 일본 주식시장은 좋았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은행으로서도 뭐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금리 동결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건들을 보면 한국은행으로서도 금리 인하 못할 것도 아니겠네, 조금 더 그 우려감, 선제적 금리 인하로 인해 야기되는 그 우려는 크게 없을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통화정책 기조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저뿐만 아니라 IMF도 통화정책 기조를 이렇게 전망합니다. 22년, 23년까지는 긴축의 시대고요. 확실히. 그죠? 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죠. 세계적으로나 검정색, AE 선진국들이나 EMD 신흥개도국들이나 20년, 21년까지는 낮은 낮은 금리,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가동하다가 22년, 23년은 높은 금리를 가동하는 긴축의 시대로 전환되고, 그리고 24, 25년은 다시 낮은 금리를 향해 간다. 다만 낮은 금리를 향해 가지만 종전의 낮은 금리보다는 높다. 20년의 금리보다는 높다. 그러니까 높은 금리, 그러니까 완전히 낮은 금리로 가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완화적 통화 정책 기조로 세계 주요국들이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아직까지 동결했지만, 보시면 브라질도 인하했죠. 유로존은 아직까지 동결했고요. 그러나 인하할 것을 예견하고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 칠레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이미 선회한 모습들, 그죠?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리고 향후의 통화정책 기조의 전망을 보시면
뭐 미국도 24년 연내에는 금리 인하를 시도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유로존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영국도 마찬가지다. 세계 주요국들이 그러니까 높았던 금리에서 그래도 적정한 금리를 향해 금리 정상화를 단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IMF의 뷰입니다. 이게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죠. 근데 제가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로 어떤 경제의 변화를 가져다 줄까,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변화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건 분명 시장이고요. 시장과 경기는 다릅니다. 항상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경기는 GDP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 얼마나 더 빨리 늘어나나, 이 경제 성장률을 보는 게 경제고요. 경기 사이클이고요. 시장은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코인 시장과 같은 여러분의 투자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경기 순환 주기가 있어요. 경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고성장으로 가는 확장기가 있고요. 확장기를 지나서 성장세가 주춤해지는 제로 성장을 향해 가는 게 리세션, 둔화기에 둔화기. 둔화기를 지나서 특히 마이너스 성장하거나 잠재 성장률을 밑돈다 하는 구간이면 침체 구간입니다. 침체 구간도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구간이에요. 세계 경제는 어느 구간일까요? 지금 회복기예요. 세계 경제는 회복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회복이 더뎌서 좋지 않은 경제가 이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찌그러져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복은 회복인데 도저히 체감적으로 회복이라고 느낄 수 없는 경제. 우당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나 회복기냐? 바닥을 찍고 회복되는 건 맞아요. 경기 바닥은 23년 상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3년 상반기가 가장 안 좋았고 하반기 24년 괜찮게 가는 회복세예요. 이 회복세라는 것은 저만의 표현이 아니라 IMF, 월드뱅크, OECD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예전만큼 잠재 성장률을 향해 회복될 만큼 회복되느냐? 그런 회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려운 경제, 더딘 회복세, 여전히 경기 침체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것 중에 뭐가 가장 어렵냐라고 질문하시면 23년 상반기가 가장 어려웠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게 경기 사이클을 먼저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경기 사이클이 이렇다 하더라도 경기 사이클이 통상 이렇게 물결처럼 흘러간다는 것을 가정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경기 사이클에 선행하는 게 뭐예요? 주식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주로 경기입니다. 경기 자체. 광공업이나 서비스업 경기. 이런 산업 자체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주식, 채권과 같은 시장은 선행이에요. 코인은 더 선행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후행이에요. 굉장히 더디게 움직여요. 경기 바닥을 지나지만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어, 바닥을 못 찍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약보합입니다. 약보합이지만 보합은 보합이지만 약보합이니까 어쨌든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겁니다. 올라가진 않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이따가 구체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선행하냐 후행하냐라는 관계성을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게 자산 시장만큼은 앞으로 금리 인상할 거야 아니면 앞으로 금리 인하할 거야. 금리 인하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오르고 기대감이 무너질 때 주가가 떨어지듯이 당연히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이 나타나는 그 효과가 기대되기 전에 선행적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사이클. 이 사이클을 분명히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경기가 회복되니까 주가가 살아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하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자산 시장과 경기 사이클을 구분해서 보시는 능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도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쨌든 금리의 향방을 보시면 그게 결론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 더 쉽게만 말씀드린다면 경기 때문에 금리가 정해지고 금리 때문에 시장이 결정돼요. 그래서 경기, 금리, 시장의 관계라고 썼죠. 경기가 어떻느냐 혹은 물가가 어떻느냐. 경기와 물가가 금리를 결정짓고요. 그 금리로 인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쳐요. 자, 그 부분을 좀 잠깐 정리해 드릴까요? 자,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걸 하려고 안 했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열고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걸 해 드릴 생각은 없었는데 경기, 금리, 시장. 시장에는 뭐 다 포함인데 선후행 관계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2022년, 2020년으로 가볼까요? 2022년 이때는 숙제가 뭐였어요? 경기였어요. 경기가 너무나 안 좋았어요. 그죠? 그럼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잖아요.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내리죠. 경기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금리를 엄청나게 인하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서 선후행성은 구분해야겠지만 자산시장이 어땠어요? 시장이 굉장한 호황을 받죠. 경기하고 시장하고 같아요? 경기가 안 좋은데 시장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라는 것을 경유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거시경제를 볼 때 코인 시장조차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복사하면 좀 빠르겠네요. 2022년부터 23년까지 볼게요. 이걸 21년이라고 다시 정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근데 22년부터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2년 6월 9.1%로 41년 만에 최고치가 나타났으니 물가라는 숙제가 등장한 거예요. 고물가. 그 고물가를 해결해야 되니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당연히 높은 금리 때문에 시장에 어때요? 시장에서 조정을 받죠. 그래서 제가 22년 경제전망서에서는 22년에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23년에도 주식 투자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24년은 22년보다는 23년보다는 24년이 주가가 좋다라고 말씀드려왔던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선후행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기 금리 시장의 관계를 보시면 경기가 좋을 때 시장이 좋다가 아니라 경기가 나쁠 때 오히려 시장이 좋기도 해요. 선후행성이 있습니다.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선후행성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경기 금리 시장의 관계를 잠깐 정리를 좀 하고요. 그러면 가장 단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부동산이니까 다 보려면 아무것도 못 보니까 시간 관계상 부동산에 좀 집중을 해 볼게요. 부동산 시장, 부동산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여러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중요한 변수인 건 맞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경기는 뭐예요? 경기는 이건 사실 규모적인 면이에요. 규모. GDP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나 혹은 뭐 매출액 기업으로 따지면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나 수출이 얼마나 늘어나나 경기 사이클을 보는 건 뭐예요? 규모가 얼마나 늘어나냐 줄어드느냐. 근데 시장을 보는 건 뭐예요? 시장을 보는 건 규모가 늘어나는 거예요? 부동산 규모가 늘어나요? 주식 규모가 아니에요. 가격이에요. 가격을 보는 거니까 금리를 경유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경기는 경기 때문에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죠. 물가 때문에 금리가 결정되는 것이죠. 경기
혹은 물가, 금리와의 관계, 그리고 시장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좀 규명하시면 도움이 되겠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건 이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초 개념을 제가 명확히 설명드린 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좀 규명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시장을 실제 금리 수준이 앞으로 높아질 거라고 경제 주체가 고민할 때, 걱정할 때 22년 이때 주택 가격 전망이 어때요? 이거는 저의 전망이 아니라 가계의 전망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전망이에요. 여러분 한 분이 앞으로 금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앞으로 집값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다. 제가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집값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금리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럴 때 어때요? 주택 가격이 그래도 보합으로 갈 거야라고 생각해요. 금리 수준이 떨어질 것만 같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다고 우려돼요. 그때 주택 가격 전망이 어떻게 돼요? 또 어 이렇게 다시 시간적 격차를 두고 조정됩니다. 그죠? 이때 이렇게 조정됩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 수준이 이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지점에,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지점에 시간적 격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 가격 전망, 여러분들의 심리예요. 심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심리가 시간적 격차를 두고 금리 수준에 대한 전망이 있은 후에 앞으로 집값 조정이 있을 거야, 집값 상승이 있을 거야라고 여러분이 직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견지로 두고 지금부터 정말 제일 중요한 거죠. 금리와 물가의 관계, 혹은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관계, 물가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부동산 가격이고요. 부동산 시장. 이것을 좀 정리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리를 할 텐데 수요 측에서 먼저 볼게요. 수요 측. 수요 측이 있고 금리가 이렇게 완전 이론이네요. 오늘 이론 공부하네요. 수요 측이 있고 공급 측이 있어요. 주택을 수요하는 수요자 측면이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측이 있어요. 건설사죠, 건설사. 그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 자 볼게요. 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 수요 측에서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혹은 내 집 마련 수요자라고 해봐도 좋아요. 혹은 투자자도 괜찮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구매 여력이 어떻게 돼요? 구매 여력이 축소되죠. 돈을 빌리는데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해야 돼요. 구매 여력이 축소되죠. 화살표를 다른 걸 복사했네요. 구매 여력이 축소됩니다. 구매 여력이 축소되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구매 여력이 축소되니 수요가 감소한다. 이 구매 여력 말고도 또 어떤 걸 경유하느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구매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죠? 구매 심리를 떨어뜨려요. 그것도 역시 수요 감소 요인이 되겠죠. 수요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수요 측에서도 여러 가지를 또 다른 접근에서도 봐야 될 텐데, 하나를 제가 임차 수요라는 관점에서 볼게요. 임차 수요. 임차 수요 관점에서는 이걸 좀 복사해 볼게요. 임차 수요 관점에서는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임차 수요자 월세를 선호해요. 그러니까 전세냐 월세냐를 선택하는 임차 수요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를 선호해요, 월세를 선호해요? 월세를 선호해요. 전세 대출 받아다가 전세 살기가 부담돼요. 월세를 선호해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 수요가 감소하죠. 그렇죠? 전세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 다음에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임차 공급자 입장에서 볼게요. 다각도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임차 공급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뭐를 선호해요? 공급자 입장에서 전세로 내놓을까요? 월세는 전세를 선호하죠. 전세를 선호하게 되면 당연히 전세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공급이 늘죠. 이렇게. 제가 이걸 좀 더 예쁘게 쓰려면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된 걸 또 캡처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임차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전세 수요가 줄죠. 또 금리가 올라가면 집주인은 전세를 내놓길 바라죠. 전세를 내놓고 싶죠. 전세로 근데 전세 공급이 많아져요. 월세를 줄이고. 그럼 이런 일은 뭐가 벌어지나요? 전세 가격을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수요가 줄고 전세 공급이 많으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겠죠. 전세 가격이 이때 떨어지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내 집 마련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을까요? 금리가 올라갈 때? 아니죠. 그냥 전세 사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임차 시장에서는 전세와 월세만 비교하는 것이고요. 내 집 마련 수요라는 관점에서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이라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임차 수요가 내 집 마련 수요로 이동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도 이동을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투자 수요 관점에서도 투자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또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을 만들까? 공급자적으로도 우린 봐야 됩니다.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 이 공급 측은 누구예요? 시공사나 시행사, 건설사, 투자자들이죠. 이들의 뭐가 늘어요? 부담이 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굳이 이 높은 금리에 대출 받아다가 뭐 집 져야 되겠어? 그러니까 낮은 금리일 때 건설사들이 공급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언제죠? 20년, 21년. 그러면 건설사들의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감소로 나타나겠죠. 건설 금리가 올라가면 건설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게 시간적 격차를 둡니다. 이 공급 측 요인은 2, 3년 정도의 시간적 격차를 둬요. 그래서 공급 감소 현상은 20년, 21년 동안에는 금리가 낮았으니까 그 공급이 언제 많이 늘어요? 22년, 23년에 늘어요. 그러니까 22년, 23년에는 금리가 그때 올라가면서 공급 감소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적 격차가 있습니다. 제가 시간 이렇게 써놓을게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되셨죠? 시간적 격차를 둡니다. 그러니까 공급 측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22년, 23년 동안 금리가 올라가죠. 건설사들이 지금 부담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집 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공급 감소는 언제 나타나요? 25년, 6년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공급 측은 시간적 격차를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시간적 격차 감안. 수요층 요인을 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잠시 후에 제가 추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녹화 영상을 보시는 분, 라이브로 보지 않는 분은 다음 영상으로 보시고요.
라이브로 보시는 지금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볼 때, 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할 때 다른 요인도 고루 봐야 됩니다. 고루 볼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그렇지만 지금은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만 보고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그것만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봤으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 금리가 실제 금리의 흐름을 좀 볼게요. 지금까지는 기준금리 관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중금리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중금리 관점에서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금은행 대출금리예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주택 구입, 계약, 매매 거래니까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출 받아서 집을 살까 이걸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잔액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기업 대출 금리와 가계 대출 금리가 사실 정점을 찍었을 때가 언제예요? 22년 약 한 9월, 10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택 가격의 강한 하락세가 나타났던 지점이 또 22년 11, 12월이에요. 한 두 달 정도의 격차를 두고 금리가 정점이었을 때, 시중금리가 정점이었을 때 주택 가격이 가장 급하게 하락하는 겁니다. 영향을 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대출 금리가 이후에 좀 이렇게 둔화하면서 여전히 높은 금리예요. 가계대출 금리 여전히 높은 금리지만 가계대출 금리가 이렇게 조정되는 둔화되는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의 보합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강한 하락률이 예를 들어서 뭐 0.5%였다가 매주 0.5%씩 떨어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0.5%로 떨어지다가 마이너스 0.4,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0%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여전히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지만 어떨 때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때 금리와 부동산 가격 간의 관계가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장을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가계대출 금리를 쪼개보면 이 주황색을 쪼개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됩니다. 아까 그게 이 가계대출 금리예요. 이 가계대출 금리를 쪼개보면 가계대출 금리를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소액대출과 일반 신용대출로 구분을 제가 임의적으로 해본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총합하면 이 초록색이 되는 건데 근데 이 초록색이 사실 뭐 따라다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전체 가계부채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계대출 금리랑 거의 같은 모양새예요. 그렇죠? 근데 시점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른 어떤 금리보다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 지점을 유념해 보세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까지는 주택가격 등락률이 0을 향해 가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을 줄여 나가다가 다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흐름에 이 흐름에 주택가격이 그러니까 그 강보합으로 전환됐다가 약보합으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약보합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약보합인데 이 구간이 향후에 어떻게 움직일까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향후 어떻게 움직일까를 가늠하는데 가장 중요한 잣대가 우리는 코픽스예요. 코픽스는 그냥 도매금리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도매금리.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 받을 때 쓰는 금리 그냥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도매금리. 근데 여러분들이 대출 받는 금리는 소매금리 이렇게 그냥 쉽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코픽스 추이를 보시면 잔액 기준으로도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도 정점 찍고 23년 11월에 정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죠. 또 신잔액 기준으로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준으로 보시면 코픽스 추이가 정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적으로 전환한 완화의 시대가 왔다고 보긴 어렵지만 강한 긴축적인 기조에서 완화적 기조로 전환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시중금리도 다소 하향 안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을 가장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게 단기 코픽스 추이인데요. 단기 코픽스 추이로 봐도 정점을 찍고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지만 기존 정점을 찍진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죠. 그리고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시면 뭐 금리가 뭐 2%대를 향해서 굉장히 낮은 금리를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3% 수준을 향해서 하향 안정화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으나 일단 금리와 시장 그리고 금리와 부동산 시장 간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께 규명해 보고 향후 시중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기준금리는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향후 시중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 낮은 금리는 아니지만 정점은 통과하고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흐름이니까 이게 보합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이변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에 혹은 우리 한국 경제에 뭐 실물 경제 충격이 와서 뭐 4월 위기설처럼 말이죠. 예를 들면 무슨 위기가 와가지고 대대적인 조정이 있거나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중동 전쟁이 발생해서 확전돼서 국제 유가가 다시 뭐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해서 다시 초유의 고물가가 등장해서 뭐 그런 변수가 있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면 가정은 그런 겁니다. 그런 가정 하에서는 코픽스 추이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 약보합의 흐름이고 또 강보합의 흐름으로 24년 하반기에 중하반기에 전환될 수 있겠다. 제가 24년 경제전망서에서 전망했던 게 바로 그거죠. 자, 기본적인 큰 스탠스는 그런 흐름이고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보시려면 다음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이 구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24년 하반기 부동산 경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라이브 중이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책 소개를 하고 라이브를 마무리를 녹화를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시경제적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보시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거시경제의 일부이니만큼 시장을 들여다보는 눈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거시경제에 입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거시경제 입문의 기초에서 경제 전망서를 꼭 보셔야 된다.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뭐 24년 전망서가 7번째 전망서지만 매년 전망서에 부동산 전망도 있어요. 뭐 그 전망의 기초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검증도 계속 해드리고 있죠. 이따가 또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만 24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23년 부동산 시장 전망도 다 매번 23년 전망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24년 흐름도 이 보합의 흐름에서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의 전환은 있을 수 있다라고 의견을 제가 드린 것이고 그 구체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또 책을 보시거나 다음 영상을 또 보시거나 해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라이브 중이니까 녹화를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용 인사입니다. 라이브 중에는 질의응답을 또 추가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